안녕하세요. 저는 50주를 앞둔 40대 후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대대로 의사인 집안에서 자라 저 역시 메스를 들고 있죠. 평소 쉴 때마다 쌀밤 채널 즐겨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용기를 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고백해 볼까 합니다.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때를 꼽으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환자대, 검사 의뢰와 처치 지원으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죠. 과를 순환할 때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담당 교수님들마다 요구사항도 제각각이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쳤습니다. 특히 밤샘 근무를 하며 응급 상황을 처리하다 보면 이러다 내가 죽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곤 했네요. 그런데도 의사 되는 걸 포기하지 않았던 건 딱 하나,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두 분 모두 대대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의사였는데요. 어릴 때부터 늘 제게 의사의 본질을 강조하셨어요.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직업인 동시에 세상에 자신의 능력을 돌려줄 줄 알아야 진짜 의사라고요. 특히 아버지는 늘 제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민철아, 의사가 되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네가 가진 지식과 능력을 세상에 돌려줄 줄 알아야 한다. 그런 가르침 덕분이었을까요? 저는 바쁜 병원 생활 와중에도 의료봉사 활동만큼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틈틈이 시간을 내어 농촌 마을이나 노숙자 쉼터 같은 곳으로 찾아갔죠. 솔직히 피곤할 때도 많았지만 환자들이 제 손을 붙잡고 감사하다고 말할 때면 그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더군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선택한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봉사활동에서 제가 얻은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랑까지 얻게 됐죠. 당시 제가 속해 있던 단체엔 의사뿐 아니라 일반 시민 봉사자들도 많았는데요. 그중 유독 눈에 끌리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나이는 20대 중후반쯤 됐을까요? 작은 체구에 맑은 눈동자가 인상적인 여자였죠. 어르신들을 상대할 때마다 한없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정성껏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 어떤 이성적인 호감도 없었는데요. 어느 추운 겨울 외진 시골 마을로 봉사활동을 간 날이었어요. 마을 안쪽까지 차량이 들어오기 힘들어서 장비를 직접 날라야 했는데요. 한참 짐을 옮기다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는데 바로 그녀가 제 팔을 잡아주더군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녀가 저를 향해 생긋 웃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맑은 눈동자와 수줍은 미소가 기대보다 더 아름다웠거든요. 이후 자꾸만 그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 중간중간 그녀가 환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아이들을 다독이는 모습이 눈에 밟혔죠. 때때로 봉사자들끼리 함께 밥을 먹기도 했는데요. 작은 체구와 다르게 먹성 좋은 그녀의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기도 했네요. 그렇게 조금씩 그녀에 대한 호감이 쌓여가던 어느 날, 연말맞이 단체 뒤풀이를 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녀 옆자리에 앉게 됐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죠. 용기를 내 먼저 말을 붙였죠. 지난번에 짐 나르다 넘어질 뻔했을 때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땐 경험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린 것 같아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별 말씀을요. 그때 짐 옮기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보시면 늘 열심히 하시고 환자분들한테도 친절하셔서 보기 좋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녀의 칭찬에 생각지 못한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마음이 부풀어 오르더군요. 감사합니다. 지영 씨는 여기 봉사활동 오래 하셨어요?
많이 익숙해 보이시던데요. 한 3년 정도 됐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처음엔 봉사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보람있더라고요. 진심 어린 그녀의 말투에 저는 점점 더 확신했어요. 이 여자를 반드시 잡아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큰맘 먹고 좀 더 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평소엔 어떤 일을 하세요? 혹시 의료 관련 직종에 계신가요? 아니요, 전 회사 다니고 있어요. 무역회사에서 근무 중인데요. 평소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서 주말마다 이렇게 나와서 몸을 움직이는 게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좋더라고요. 민철 씨는 땡땡병원에서 근무하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집이 근처라서 퇴근할 때마다 그 병원 지나가거든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에 얼른 입을 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다음에 일찍 퇴근하는 날 연락 한번 주세요. 이것도 인연인데 밥 한번 먹죠. 제가 살게요. 뜻밖의 제안이었는지 그녀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거절할까봐 긴장했는데 다행히 좋다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며칠 뒤 저희는 따로 만나 밥을 먹었고요. 그 이후로도 점점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퇴근 후에 가볍게 커피를 마시거나 주말에 영화도 함께 보며 시간을 보냈죠. 그녀와의 시간은 바쁘고 고된 일상 속에서 큰 위로가 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요. 어느 날 봉사활동이 끝난 뒤 그녀를 데려다주는 길에 저는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지영씨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저 지영씨 정말 좋아합니다.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은데 어떤가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도 민철 씨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천천히 잘 알아가 봐요. 제 인생 첫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동안 학창시절에는 공부하느라 바빠서 또 의사가 된 뒤로는 일하느라 바빠서 여자 손 한번 잡아볼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모든 게 처음이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여자친구에게 무서울 정도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행복해서 미칠 것만 같았죠. 여자친구는 제 예상대로 속 깊고 따뜻한 사람이었고요. 일이면 일, 자기 관리면 자기 관리, 무엇이나 빠지지 않고 잘 해내려고 하는 완벽주의자였어요. 가끔은 여자친구가 너무 치열하게 사는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회사 일과 봉사활동은 기본이었고요. 거기에 따로 영어 공부와 헬스, 심지어 취미로 피아노까지 배우고 있었거든요. 워낙 하는 일이 많다 보니 여자친구는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서 움직였는데요. 일정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못 견뎌 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MBTI라는 게 유행인데 그중에 J형이 계획형이잖아요. 여자친구는 전형적인 J형 인간이었어요. 처음엔 그런 여자친구가 대단하고 멋있어 보이기만 했는데요. 한 번은 여자친구가 식당 예약을 잘못하는 바람에 데이트 스케줄이 붕 떠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여자친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울쌈을 짓더군요. 아, 짜증나. 내가 왜 날짜를 착각했을까?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할 걸. 바보같이. 그런 일로 못 짜증을 내. 다른 식당 가면 되지. 여기 진짜 유명한 데라 민철 씨 꼭 먹게 해주고 싶었단 말이야. 민철 씨 당분간 병원일 바빠서 다음 달에나 만날 수 있잖아. 난 정말 바보 멍청이 같아. 어느새 여자친구는 눈물까지 글썽거리기 시작했어요. 그제 여자친구의 완벽주의가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까지 자책을 해? 고작 식당 예약 하나 가지고. 그러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돼서 그런가 봐. 우리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한테 워낙 엄격하셨거든. 아버지 없이 자란 티 안 내려면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 그때 처음으로 여자친구의 가정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여자친구는 어릴 때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서 살았는데요.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면서 여자친구를 먹여 살렸다고 해요.
여자친구만큼은 자신처럼 살지 않았으면 해서 없는 살림에도 학원이며 과외 같은 교육 투자를 아낌없이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편모 가정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 그래서 엄마가 더 나한테 엄격하게 굴었던 것 같아. 뭐든 잘해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 항상 말씀하셨거든. 그래.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네. 아니야, 그래도 그 덕에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 같기도 해. 좋은 회사도 들어갔고 민철 씨 같이 멋진 남자도 만났잖아. 우이던 게 언제였냐는 듯 환하게 웃는 여자친구가 참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늘 완벽해야 한다는 콤플렉스에 시달렸던 여자친구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후로도 저희는 큰 갈등 없이 예쁘게 사귀었고요. 연애 2년 만에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먼저 저희 부모님께 여자친구를 소개했는데요. 부모님은 조건만 들었을 땐 여자친구를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한부모 가정 출신에 모아둔 돈도 별로 없다는 게 그 이유였죠. 그런 부모님을 설득해 일단 한번 만나만 봐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만나보고도 별로라고 하시면 그땐 헤어지겠다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자 부모님도 마침내 설득당하셨고요. 그렇게 어렵게 여자친구와 저희 부모님의 식사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죠. 저희 부모님과 여자친구의 첫 만남은 제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꽤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다소 경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셨지만 여자친구의 밝고 성실한 모습에 점점 마음을 여는 것 같았어요. 여자친구는 부모님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갔죠.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뵀지만 그동안 민철 씨에게 이런저런 얘기 많이 전해 들었어요. 민철 씨가 의료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도 다 두 분의 영향이라고요.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민철 씨가 그렇게 따뜻하고 멋진 사람이 됐나 봐요. 여자친구의 진심 어린 말에 어머니의 표정이 한결 누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도 여자친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며 관심을 보이셨죠. 지영 씨도 평소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시간 내는 게 힘들지 않아요? 맞아요. 사실 회사 일이 바빠서 시간이 부족하긴 해요.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보람차더라고요. 엄마도 자랑스러워 하시고요. 요 어머니께서는 바깥분 돌아가시고 식당 일 하신다고. 네, 지금은 시내에서 칼국수 가게를 하시는데요. 나름 맛집으로 소문나서 단골 손님들도 많아요.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드시러 오세요. 저랑 엄마가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여자친구의 싹싹한 답변에 부모님의 입가에도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렇게 식사 자리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게 흘러갔고요. 자리가 파할 무렵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시영씨, 사실 처음엔 민철이가 너무 급하게 결혼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됐어요. 근데 오늘 직접 만나보니 참 착하고 야무진 아가씨인 것 같네요. 앞으로 우리 민철이 잘 부탁해요. 어머니의 말이 퍽 감격스러웠던 걸까요? 여자친구가 눈시울을 살짝 붉히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지만 앞으로 민철 씨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렇게 여자친구는 무사히 저희 집 새 식구로 인정을 받았고요. 다음은 제 차례였어요. 약속을 잡고 예비 처갓집에 인사드리러 가는 날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요. 아무렇지 않게 이 일을 해낸 여자친구가 참 대단해 보일 정도였네요. 여자친구네 집은 내시 외곽에 있는 작은 빌라였는데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예비 장모님과 여자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죠. 어서 와요. 오는데 힘들었죠? 힘들긴요. 우선 이거부터 받으세요, 어머님. 전 미리 사온 꽃다발과 한우 세트를 예비 장모님에게 내밀었어요. 제 나름의 잘 봐달라는 뇌물이었죠. 장모님은 뭐 이런 걸 다 사왔냐고 하면서도 한박 웃음을 지으며 선물을 받아가더군요. 여자친구 얘기만 들었을 땐 엄한 분인 것 같아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인상도 좋으시고 서글서글한 분인 것 같더라고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여자들이 사는 집답게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물씬 느껴졌어요. 거실 안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어린 여자친구가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눈에 띄더군요.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얼굴을 유심히 보고 있자니 예비 장모님이 입을 열었어요. 지영이 아빠가 간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자 혼자 몸으로 남편 없이 애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았죠.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말도 못하죠. 그래도 지영이가 잘 커져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내가 못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는데 애가 똑똑하고 야무져서 알아서 잘 크더라고요. 너무 겸손하신 것 같은데요. 지영이가 이렇게 바르게 잘 자란 건 다 어머님 덕분이죠. 지영이도 그렇게 말하고요. 어머, 잘생긴 사람이 말도 참 예쁘게 하네. 내 덕이라고 해주니 고마워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님. 그럴까 그럼. 다행히 분위기는 점점 화기애애해졌고요. 저도 긴장이 풀려 제법 편하게 있을 수 있었는데요. 예비 장모님이 손수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 앉아 막 식사를 시작하려 할 때였어요. 갑자기 작은 방 쪽에서 정치불능의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부르짖는 것 같은 아주 희미한 소리였죠. 방금 뭔가 서름 소리가. 집에 누가 또 있나요? 이게 누가 했다고 그래. 창문이 열려서 그런가 봐. 집이 낡아서 바람 들이치면 꽤 소음이 크거든. 내가 가서 얼른 닫고 올게. 여자친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비 장모님과 단둘이 남겨지는 게 어색해 저도 같이 일어났는데요. 장모님이 얼른 저를 붙잡더군요. 강서방은 그냥 여기 있게나. 거실만 깨끗하지 방 안은 미처 정리를 못해서. 보이기 좀 창피해. 죄송합니다. 그 지영이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엉거주춤 다시 앉아 예비 장모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얼마 안가 여자친구가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창문이 좀 열려 있었어. 닫았으니까 이제 괜찮아. 연애가 아까 환기시킨다고 잠깐 열어두고 깜빡했나 보다. 이제 닫아 얼른 밥 먹어. 국 다 식겠네. 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그 뒤로는 별다른 일 없이 식사 자리도 무사히 마무리됐어요. 예비 장모님은 마지막까지 저를 붙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딸을 잘 부탁한다고 하셨죠.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뒤 결혼 준비는 순풍의 도칠담배처럼 순조롭게 진행됐고요. 여자친구네 집에서 들었던 기묘한 소음에 대해선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이나 후나 제게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이었고 바쁜 와중에도 집안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집안은 늘 깔끔하게 정리정돈 돼 있었고요. 어쩌다 제가 집에서 밥을 먹는 날이면 손수 따뜻한 밥상을 차려줬죠. 제 입이 좀 까다로운 편인데도 아내 요리는 늘 맛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저 모르게 따로 요리 수업까지 들었더라고요. 아내는 저희 부모님에게도 참 잘했어요. 자주 연락을 드리며 안부를 묻는 건 기본이고요.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곧잘 저희 부모님께 제철 과일이나 꽃 같은 걸 선물로 보내곤 했어요. 부모님이 예뻐하지 않으려고 해도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지영이 넌 정말 1등 며느리감이야. 주변에서 의사들 병원 차려줄 부잣집으로 장가 보내지 그랬냐고들 하는데 우리 집이 돈이 없니 뭐가 없니? 병원이야 우리 돈으로 차려주면 그만인 것을. 지영이 너처럼 심성곱고 착한 며느리를 어디서 또 얻는다고. 안 그러니? 어머니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내를 칭찬하고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수줍게 웃으면서 두 눈을 내리깔았죠.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아내에게 전혀 다른 두 얼굴이 있다는 걸 말이죠. 완벽했던 아내가 달라진 건 결혼한 지 4년이 좀 넘었을 때였어요. 그때까지도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갖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안 가진 게 아니라 못 가진 거였어요. 아내도 저도 별 문제 없이 건강한데 이상하게 아이만큼은 생기질 않더군요. 난임 치료도 고민해봤는데요. 아내가 생각보다 거부감이 심하더라고요. 남자애 그냥 심한 채취하면 끝이지만 여자는 아니잖아. 꼬박꼬박 약도 먹어야 되고 주사도 엄청 맞아야 하고
바보 같은 말일 수 있겠지만 난 그게 좀 무서워, 여보. 그게 왜 바보 같아? 충분히 무서울 수 있지.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 고생하는 것도 맞고.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나도 아이는 꼭 갖고 싶거든. 그러니까 당신도 조금씩 각오를 다져줬으면 좋겠어. 내가 옆에 있잖아. 당신이 무섭고 힘들 때마다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그치. 언젠가 아이를 낳긴 낳아야겠지. 어머님, 아버님도 계속 기다리고 계시니까. 근데 모르겠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과연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할까 의심도 되고. 어쨌든 아직 나한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여보, 미안해. 아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저도 더 강요하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난임 치료는 최대한 미루고 그 전까진 자연 임신을 계속 시도해보기로 했죠. 임신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일까요? 언젠가부터 아내는 무척 짜증이 늘었고요. 웃음도 많이 사라졌어요. 설상가상 장모님이 갑작스럽게 치매를 앓게 되면서 아내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 정도로 생각했어요. 저희 집 동호수를 착각하신다거나 자주 가시던 시장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정도였거든요. 아내도 엄마가 요즘 좀 피곤해져서 그런가 봐. 내가 잘 챙겨드리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장모님은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하거나 간단한 물건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셨죠. 심지어는 아내를 향해 너 누구니? 라고 묻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땐 아내도 적잖게 충격을 받았죠. 엄마가 날 못 알아보셨어. 내가 딸인데 그걸 잊으셨다고. 저는 망연자실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내 생각엔 장모님이 치매가 오신 것 같아. 뭐? 우리 엄마가 치매라고. 그래. 더 정확한 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말도 안 돼. 우리 엄마 아직 60도 안 됐는데 치매라니. 요즘은 꽤 이른 나이에 발병하는 사람들도 많아. 일단은 검사부터 받아보자. 우리 병원에도 전문의가 있으니까 내가 부탁해 볼게. 아내를 설득해 장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니 치매 초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진단을 받는 순간 아내는 하늘이 무너지는 표정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치매라고요? 치료는 가능한 거죠? 금방 나아질 수 있는 거죠? 약물로 진행은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우선 생활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꾸준히 돌봐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담담 의사의 말에 아내는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그런 아내를 달래주며 이럴 때일수록 제가 더 바짝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네요. 하지만 아내는 좀처럼 제게 기대려고 하지 않았어요. 장모님이 치매에 걸린 뒤로 아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그토록 열정적으로 일하던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요. 처갓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며 장모님을 보살폈죠. 차라리 장모님을 저희 집으로 데려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지만 아내는 강하게 고개를 젓더군요. 됐어. 당신도 불편할 거고 엄마도 불편할 거야. 엄마한테 제일 편한 곳에서 모시는 게 중요하지. 그래도 당신 혼자 장모님을 보살피기엔 너무 힘들 거냐. 나도 쉴 땐 도울 수 있으니까. 돕긴 뭘 도와. 당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만 하는데. 됐으니까 신경 쓰지 마. 아내는 제 도움을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솔직히 그런 아내에게 좀 서운했지만 그래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전 남자였고 사위였으니 장모님 입장에서도 불편한 부분이 많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점점 장모님의 증상이 악화되면서 아내도 지쳐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살이 내렸고요. 얼굴도 점차 비폐해졌죠. 그런 아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이제 요양병원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때? 이건 당신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닌 것 같아. 제 말에 아내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래도 어떻게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내? 자식인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뭐 요즘은 다들 많이 보내는 추세야. 요양병원이라고 해서 다 이상한 곳만 있는 건 아니라고. 잘 알아보고 좋은 곳에 입원시킨 다음에 자주 찾아뵈면 되지. 어머님도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원하시진 않을 거라고. 또 어머님 스스로도 제대로 된 환경에서 돌봄을 받으시는 게 더 나을 거고. 제 설득에 마침내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장모님을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됐고요. 아내는 매주 주말마다 빠짐없이 요양병원으로 달려가 장모님을 면회했죠. 취직계를 냈던 회사도 다시 복직했고요. 그렇게 일상을 되찾았지만 아내는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했어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요. 짜증이 부쩍 늘었죠. 그때부터 아내와 저 사이에도 묘한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내가 저와 좀처럼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고요. 제 스킨십을 거부하는 날도 많아졌거든요. 처음엔 제가 먼저 장모님을 요양병원으로 보내자고 해서 원망하는 건가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아내에게 대놓고 사과했죠. 여보, 그땐 내가 미안했어. 먼저 장모님 요양병원 얘기 꺼냈던 거.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고 또 내 도움도 안 받으려고 하니까 안쓰러운 마음에 그랬던 건데. 당신 입장에선 상처가 됐을 것 같아. 아니야, 상처는 무슨.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당신이 그 얘기 먼저 꺼내줘서 다행인 것 같아. 안 그럼 지금 내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을지. 됐고, 이런 얘긴 그만하고 싶다. 나 먼저 잘게. 아내는 제 사고에 괜찮다고 말해줬지만 더 깊은 대화는 거부하며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 이후 저를 대하는 태도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불편했고요. 잠자리도 마찬가지였네요. 아내는 그럴 때마다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래 라는 말로 넘어가려 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처럼 말에 쉬는 날이라 집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는데요. 아내가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돼 바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 어디야? 오늘 왜 이렇게 늦어? 아, 회사 일이 좀 늦어졌어. 당신 오늘 쉬는 날이었어? 내가 어제 말했잖아. 기억 안 나? 미안해, 깜빡했네. 곧 들어갈게. 언제쯤 오는데? 그건 봐야 알 것 같아. 나중에 얘기하자. 운전 중이야. 아내는 제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아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에 달아둔 문 열림 알람을 핸드폰 앱과 연결시켜 그간의 내역을 살펴봤어요. 현관문이 언제 열리고 닫혔는지를 실시간으로 기록해주는 방법용 기기였는데요. 놀랍게도 아내는 제가 없는 날에도 매번 늦게 집에 돌아왔더군요. 보통은 6시에 칼퇴하는 사람인데 앱에 찍힌 기록을 보면 기본이 밤 9시 10시였고요. 심지어 제가 당직을 하는 날엔 자정이 넘어 들어오기도 했더라고요. 제일 먼저 든 의심은 아내의 외도였어요. 그거라면 아내가 요즘 저와의 스킨십을 피하는 것도 이해가 갔죠. 며칠 뒤 저는 병원에 대충 일이 있다고 둘러대 하루 휴가를 얻어냈고요. 퇴근 시간쯤에 맞춰 아내의 회사 앞으로 몰래 찾아갔어요. 그리고 주차장에 차를 댄 뒤 아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죠. 아내 회사 주차장에 숨어 있다 보니 심장이 터질 듯 긴장되더군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아내가 모습을 드러냈고요. 주차된 자기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도 곧바로 시동을 걸고 그 뒤를 따랐죠. 아내는 집으로 곧장 가는 대신 도심 반대편으로 차를 몰더니 한참을 더 운전한 끝에 외진 동네로 들어가더군요. 최대한 티나지 않게 적정거리를 유지하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퇴근길이라 다른 차들도 많아서 쉽진 않더라고요. 대체 어딜 가는 거야? 저는 긴장한 채로 그런 아내의 뒤를 계속 쫓았습니다. 아내가 집이 아닌 제가 모르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인지한 순간부터 목구멍이 콱 막혔고요. 심장이 칼에 베인 듯 쓰라리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신호가 없는 사거리에서 트럭이 제 앞에 가로막아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시야가 확 막혀버렸죠.
아이씨. 트럭이 사행하면서 제 차는 그 뒤에 갇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차는 점점 더 멀어져 갔고요. 끝내 골목길에서 사라져 버렸죠. 트럭이 비켜난 뒤 급히 골목길을 돌며 그녀의 차를 찾아봤지만 이미 한참 늦은 뒤였어요. 주변에 세워둔 차들도 많고 어둑어둑한 밤길이다 더는 추적이 불가능했네요. 전화를 걸어봐도 일부러인지 뭔지 받질 않더군요. 망연자실한 상태로 차 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은 점점 불안감을 키우기만 했죠. 아내가 대체 어디에 간 거지? 정말로 다 모르게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 거야? 대체 왜?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지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습니다. 결국 그날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고요.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마침내 아내가 집에 왔을 때도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내는 제가 집에 있는 걸 보더니만 깜짝 놀라는 눈치더군요. 당신 오늘도 일찍 왔네. 그 생각보다 환자가 별로 없어서. 그럼 말이라도 해주지. 밥은 먹었어? 아니, 그보다 당신 말이야, 오늘. 아내의 외도를 따져 물으려던 저는 이내 마음을 바꿨어요. 바람 피우는 사람이 묻는다고 솔직하게 말해줄 리도 없고 차라리 아내가 모를 때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주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죠. 오늘 뭐? 아니야, 아무것도. 나 밥은 됐으니까 먼저 잘게.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어요. 거의 해가 뜨고 나서야 잠이 들었는데요. 눈을 떠보니 이미 시간은 정오를 지나 있더군요. 아내는 벌써 출근한 뒤였고요. 제 핸드폰은 병원에서 온 연락으로 불이 나 있었죠. 몸이 아프단 핑계로 하루 더 휴가를 얻어내고요. 뭘 할까 하다가 안방, 옷장과 서랍 등 여기저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아내의 외도 증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결코 자랑스럽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이대로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잖아요. 뭐라도 건지길 바랬건만 특별히 의심갈 만한 물건은 없었어요. 실망하며 안방에 나오려는데 문득 안방 구석에 있는 협탁 밑에 삐죽이 튀어나온 작은 상자가 눈에 띄더군요. 상자를 열어보니 웬 종이 뭉치가 나왔는데요. 자세히 읽어보니 아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계약서였어요. 처음엔 장모님이 살던 집인가 했는데요. 주소를 본 순간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소가 며칠 전 아내가 사라졌던 바로 그 동네였거든요. 그걸 깨닫고 나니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내가 제게 숨기고 있던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저는 서둘러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요. 그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차를 몰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예상대로 며칠 전 아내를 놓쳤던 바로 그 동네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주소 속의 그 아파트로 향했죠. 낡은 아파트라 그런지 따로 공동 현관이랄 것도 없어 바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요. 별 어려움 없이 그 집 현관문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문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아내의 생일이며 전화번호 뒷자리 등 이것저것 눌러보니 어느 순간 문이 열리더군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무거운 공기가 가득 찬 낯선 거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니, 그 공간을 거실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잘 모르겠군요. 그 흔한 식탁이나 장식장 하나 없이 텅 빈 공간엔 냉장고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요. 바닥엔 정체를 알 수 없는 온갖 오물과 쓰레기가 뒤섞여 있었어요. 도무지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죠. 아내와 외도 중인 상간남의 집이 아닐까 예상했던 저로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네요. 신발을 벗는 것도 망설여져 신은 채로 여기저기 둘러봤는데요. 바로 그때 방 안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약한 신음소리 같기도 했죠. 누구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민하다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는데요. 이윽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 한가운데 커다란 침대가 놓여 있었고요. 그 위에 웬 여자가 누워 있었는데요. 여자의 손목과 발목은 침대에 묶여 있었고 두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를 발견한 여자가 미친 듯이 몸부림치기 시작했어요. 억눌린 듯한 비명도 내질렀죠. 자세히 보니 입에 재갈이 물려 있더군요. 망설이다 다가가 여자의 재갈을 풀어줬어요. 그러자 여자가 어눌한 말투로 울면서 애원하더군요. 아저씨, 경찰 좀 불러주세요. 제발요.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뇨?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네, 언니가요. 우리 언니가 절 죽이려고 해요. 무서워요. 엄마 보고 싶어요. 언니가 누군데요? 네. 우리 언니요. 우리 언니 무서워요. 여자는 계속해서 언니가 무섭다, 엄마가 보고 싶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처음엔 너무 공포에 질려서 그런 줄 알았는데요. 의사로서 자세히 살펴보니 장애가 있는 것 같더군요. 얼굴 근육의 움직임이나 행동 거지를 봤을 땐 뇌성마비 환자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유심히 얼굴을 살피면서 저는 묘한 지시감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 여자는 안에뭐 못이 닮아 있었어요. 아니 그냥 닮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똑같이 생겼죠. 혹시 언니 이름이 한지영입니까? 어머니 성함은 강옥순이고. 언니 무서워요. 살려줘요 아저씨. 경찰 불러주세요. 언니가 날 죽이려고 해요. 여자와는 도무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데다 오랜 시간 묶인 채로 학대를 받았는지 건강 상태도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저는 우선 여자의 결박된 손과 발을 풀어주고요. 바로 여자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어쩌면 이게 아내에게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눈앞에 죽어가는 환자가 있는데 외면할 수는 없었네요. 병원에서 여자는 정맥검사와 집중치료를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여자가 뇌성마비를 앓고 있으며 오랜 시간 학대를 받아온 것 같다고 하더군요. 몸 여기저기에 맞고 꼬집힌 흔적이 있습니다. 보아하니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은 것 같고 거의 영양실조 상태라 다름없어요. 죽으라고 고사를 지는 것도 아니고 대체 보호자가 누굽니까? 의사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여자의 정체가 어렴풋하게 짐작이 가긴 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여자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뒤 저는 여자와 다시 독대했습니다. 이번엔 핸드폰 안에 있던 아내와 장모님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었죠. 이 사람들 누군지 알겠어요? 그러자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우리 언니랑 엄마예요. 엄마 어딨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여자의 입에서 잔혹한 진실을 확인받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막힌 타이밍으로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죠. 아내는 몹시 불안해 보였어요. 여보, 혹시 당신 그 집에 갔었어? 안방에 아파트 계약서가 나와 있던데. 나 지금 당신 동생이랑 같이 병원에 있어. 당장 이리로 튀어와. 뭐?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내 동생이라니. 너는 잡았대 생각하지 마. 아니면 그냥 당신 얘기 안 듣고 내가 바로 경찰서로 가면 좋겠어? 제 말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잠시 후 아내가 제가 알려준 병원으로 찾아왔고요. 여자, 아니 처제는 아내를 보자마자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언니. 수영이 무서워요. 수영이 엄마 보고 싶어요. 안 되겠다 싶어 아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단둘이 대화를 시작했죠. 사실대로 말해봐. 이 일에 저 어떻게 된 일이야? 이제 와서 뭘 알고 싶은 건데? 다 봤잖아. 나 모르게 아파트까지 찾아가서 전부 다 당신 눈으로 확인했잖아.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그 집을 가볼 생각을 해? 적어도 수영이 걔 발견했을 땐 그때라도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이렇게 병원부터 데려오는 어떡하냔 말이야. 다 기록에 남을 거고
병원 측에서 경찰에도 연락할 텐데. 아내는 적반하장식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죠. 그럼 그냥 거기서 죽게 도스한다는 거야? 며칠을 굶겼는지 말도 못하게 말라 있었고 온몸은 멍투성이에 정신도 온전치 않아 보였다고. 그녀는 원래 날 때부터 정신이 온전치 않았어. 딱 봐도 정상 아닌 거 모르겠어. 그중에 봉사까지 할 정도로 천사 같던 아내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튀어나오자 당혹스러웠어요. 제가 알던 그 아내가 맞나 싶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아내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된 거 다 사실대로 말할게. 그동안 나도 감추고 살면서 힘들었어. 그 미친년 내 쌍둥이야. 2번 차이긴 한데 내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걘 동생이라고 해야 하나. 뭐, 그럼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지금까지 나한테 말을 안 한 거란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굳이 말을 이어가 있어. 걔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야. 내가 걔 때문에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걔 치료비로만 수천만 원 깨져서 집은 늘 찢어지게 가난했고 엄마랑 아버지는 늘 싸우기만 했어. 장애아 키우는 집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당신은 모르지. 아버지 돌아가심 더 힘들었어. 엄마는 일하니까 나도 걔 돌봐야 했거든. 당신이랑 결혼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어서. 엄마도 평생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었다고. 근데 엄마가 치매 와서 병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다시 내 앞에 지옥이 펼쳐진 거야. 내가 얼마나 죽고 싶어놓고 힘들었는지 알아. 어느새 와라 울음을 터뜨리는 아내를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 왜 나한테 진작 말을 안 한 건데? 결혼 전에 당신하고 장모님 나한테 동생 있단 소리 한마디도 한 적 없잖아. 왜 닥쳐먹고 속인 건데? 적어도 장모님 그렇게 되고 나서라도 얘기를 했으면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 그래, 달라지긴 했겠다. 어머님 아버님 안 그래도 처음에 나 탐탁치 않아 했는데 거기에 뇌성마비 아이는 장애인 동생까지 있다고 해봐. 결혼을 허락했겠어? 아니, 그 전에 당신은 도망 안 갔을까?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왜 도망을 가? 정의로운 척하지 마. 당신 전에 만났던 남자도 말로는 장애가 무슨 잘못이냐. 난 받아들일 수 있다 해놓고 막상 결혼 날짜 잡자 하니 도망갔어. 우리 엄마 죽으면 자기가 동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난 걔가 정말 지긋지긋해. 완벽한 내 인생의 단 하나의 오점이라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어쩜 죽지도 않는지. 이성을 잃고 악을 쓰는 아내를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문득 처제의 온몸에 있던 멍자국이 생각나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렇다고 자기 동생을 그렇게 학대해? 침대에 묶어놓고 밥도 안 주고 매질을 해가면서 짐승도 그렇게 안 다뤄. 대체 자기 동생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차라리 장애인 시설 같은 데 보냈으면 됐잖아. 그럴 순 없지. 내가 그동안 걔한테 당한 게 얼만데. 당신은 이해 못해. 걔 때문에 나는 나이 때부터 불행했어. 엄마랑 아버지는 다 걔한테만 온갖 관심을 쏟았고 나한텐 늘 참으라고 말했어. 넌 멀쩡하잖니. 불쌍한 네 동생은 우리 없으면 안 되잖니 하면서 걘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예쁨 받는 존재였어. 반면 난 시험에서 한 개만 틀려도 동생 양기 쪽쪽 다 빨아먹고 멀쩡하게 태어났으면서 이 정도도 못하냐고 구박받았다고. 이제야 아내의 완벽주의가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장모님은 단순히 본인의 성정 때문에 아내를 완벽하게 키우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은연중에 처제가 장애아로 태어난 걸 아내 탓으로 돌렸던 거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내가 처제에게 저지른 짓은 엄연한 범죄였어요. 그렇다고 동생을 빈집에 묶어두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짓을 벌여? 걘 평생 우리 가족 피 빨아먹으면서 호의호식한 년이야. 근데 이제 시설에서 편하게 또 사는 꼴을 두고 보라고. 그것도 내가 뼈 빠지게 먼 돈을 다달이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는 안 되지. 아내는 처제에게 일종의 복수를 하려는 거였어요. 그 악독함에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대로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뭐가 됐든 당신이 당신 동생한테 저지른 짓은 정담화될 수 없어. 이미 병원 쪽에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고 곧 경찰에서 연락이 올 거야. 그때 나는 증언을 하든 뭘 하든 당신 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야. 그러자 악을 쓰던 아내가 화들짝 놀라며 제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러지 마 당신. 나 그래도 당신 하나뿐인 와이프잖아. 적어도 당신은 내 편 들어줘야지. 안 그래? 이게 내 편, 이 편 나눌 일이야?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지.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래. 난 그냥 내가 어릴 때 당했던 거 그걸 좀 풀었을 뿐인데. 금방 시설 같은 데로 보내려고 했어. 진짜야. 그러니까 경찰에 말 좀 잘해줘.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해명 좀 해주라고. 경찰들이 바보도 아니고 내가 해명한다고 될 일이야? 당신이랑 나랑 말을 맞추면 어떻게든 될 거야. 어차피 걘 장애인이라서 진술한다고 해도 별 효력이 없을 거라고. 아니다. 내가 지 버리겠다고 하면 경찰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할걸? 그렇게 입막음을 좀 해둬야겠어. 반성하긴커녕 처제의 입을 또다시 폭력으로 막을 생각을 하는 아내를 보면서 진저리가 쳐졌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라 아내의 뺨을 때렸죠. 당신 제정신이야? 당신한테 학대담하다가 병원에 실려온 처제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아내는 얻어맞은 뺨을 부여잡고 망연자실해 있던 것도 잠시 이내 무섭게 화를 냈어요. 그래, 나 제정신 아니다. 당장 그년 때문에 내 인생이 또 망하게 생겼는데 제정신일 수가 있겠어. 당신한테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해. 근데 그래도 이해해 줄 수 있잖아. 나 당신 하나뿐인 와이프인데 내가 그동안 당신이랑 어머님 아버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거랑 이건 다른 문제지. 어쨌든 더 할 말 있으면 경찰 앞에서 해. 여보. 당신 정말 일할 거야. 저는 저를 붙잡는 아내를 외면하고 병원 옥상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때마침 병원의 신고로 찾아온 경찰에게 지금까지 있던 일들의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아내는 그 자리에서 즉각 체포됐고요. 경찰서에서 꽤 오랫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는데요. 끔찍하게도 아내는 처제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던 중이었어요.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을 불법적으로 구입했고요. 돌아오는 주말에 처제에게 음료수에 섞어 먹이로 했었다는군요. 경찰에게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참담한 마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아내는 저 모르게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동생처럼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까봐 두려워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또 치매를 앓던 장모님을 집으로 모시지 않은 것도 혹여나 장모님이 치매 증상으로 처제의 존재를 입에 올릴까봐 그랬던 거였죠. 내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 샤란이란 이유로 그럼 그런 덜 떨어진 애한테 내 인생 저당 잡힌 채로 살았어야 했다는 말이야.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봐. 과연 당신이 계속 내 곁에 있어줬을까? 아내는 경찰서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도 말했습니다. 도무지 갱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죠. 여기에 저를 그동안 속여왔다는 배신감까지 더해지자 아내와의 이혼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더군요. 다만 아내에겐 확실하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하고 이혼하려는 건 처제의 존재 때문이 아니야. 당신이 그동안 나를 감쪽같이 속이며 기만했기 때문이고 처제에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내가 당신하고 결혼을 결심했던 건 당신이 열심히 사는 데다 봉사정신까지 되처럼 마음 따뜻한 여자라서였어. 지금이라도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면 되잖아.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어. 그러니 제발 나 좀 유치장에서 내보내줘 여보. 변호사 사서 어떻게든 나 벌 안 받게 해달라고. 아내는 끝까지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데만 급급해 보였어요. 아니, 당신은 그때로 못 돌아가. 애초에 그건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으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 그게 아내와 직접적으로 말을 섞은 마지막이었어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내는 살인 미수 및 중범죄 혐의로 구속됐고요. 법정에서 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전 아내와 무사히 이혼했고요. 그렇게 아내와의 인연은 완전히 끊겨버렸죠. 처제는 병원에서 회복한 뒤 장애인 전문 시설에 입소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처제와 함께 지낼까 고민도 했는데요. 아내와 이혼했으니 사실 남남이나 다름없는 관계라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시설 측은 처제에게 최선을 다해줄 것을 약속했고요. 지금도 저는 정기적으로 처제와 만나 필요한 도움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처제는 처음엔 학대 트라우마로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요. 지금은 꽤나 잘 지내고 있답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장모님과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저는 병원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요. 의료봉사활동도 꾸준히 다니고 있어요. 여전히 가족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저를 아프게 하지만 말이죠. 이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게 된 것도 제게는 큰 치유의 과정입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족의 의미와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